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이다 프라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있는 코너 뉴스 인사이다 프라임의 빅데이터 2024입니다. 박진영 정치 해설가 그리고 박혜성 티브리지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총선이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이 시간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총선에서 특히 핫한 지역구 유권자 성향 네. 그리고 현재 민심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빅데이터 자료를 우리가 이제 확보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네. 뭘 가지고 이런 거를 판단하세요? 그동안 매 선거 시기마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주장들은 많았는데 실상 이렇게 열어보면은 우리가 참고하는 데이터라는 것들이 이제 블로그라든지 기사라든지 카페 주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분석을 해서 긍정적인 표현들이 어땠다, 부정적인 표현들이 어떻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네. 저는 약간 이런 것들은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의 주관이 너무 지나치게 개입이 됩니다. 그러지 말고 실제 데이터, 사람들이 어디서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거주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얼마만큼 벌고 얼마만큼 쓰고 이런 데이터들, 실제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자. 네. 그래가지고 한 300여 정도 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한번 넣어봤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통사가 가지고 있는 유동인구 데이터. 이동통신사가 가지고 그렇죠. 있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데이터까지 넣어놓고 이제 그 마이크로하게 한번 구분을 해본 거죠. 네. 300개 데이터에 예를 들어 주세요.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면 이제 공개된 데이터 중에는 이제 인구, 이제 연령대별로 어떤 인구들이 살고 있다 이런 데이터들이 10대 있을 이하 거고 비율이 얼마냐 그런 이런 거죠. 거. 그리고 네, 역대 60대 선거 이하 결과도 공개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가구 유형, 그 지역 사람들의 평균 소득, 그리고 대출, 거주 형태. 대출까지 알아요? 우리 대출? 그럼요. 네, 그거 네, 어떻게 알아요? 우리 대출 정보를? 미용실 이용 횟수 이런 것까지 다 있습니다. 아니 네네. 어떻게 그런 정보를 내 거를 다 가져가서 알아요? 돈 주고 산 거죠. 돈 주고 산 거죠. 그럼 네. 불법 아니에요? 내 정보를 그렇게 가져가도 돼요? 예를 들어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한 달에 미장원을 몇 번 간다 이런 것까지 공개되는 건 불법입니다. 그러나 30대 여성들의 평균 미장원 이용 빈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묶여서 그러니까 비식별화된 상태로 거래되는 건 합법입니다. 대출 잔여액도 어떻게 알아요? 개별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용산구에 있는 오늘 용산 얘기를 좀 할 텐데 네. 용산구에 있는 30대들의 평균 대출은 어느 정도더라 이런 것들은 맞습니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유 식별번호가 이렇게 부여가 돼서 그것만 보더라도 대강 누구에 대한 것인지 알 정도가 되면 불법이고 그렇지 않고 이용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합법이다라는 게 요즘에 기준이죠. 변호사님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그 개인 정보권에 대한 시민권적 접근이 굉장히 좀 미흡해요. 네. 내 정보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때 어쨌든 나의 기본권이 거기에 의해서 상업적으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치라든가 인권 보호 이런 게 같이 포함돼야 되는데 그 법률이 좀 미흡합니다. 네. 제가 어쨌든 개인보호 전문가로서 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법 대한변협에서. 자, 어쨌든 계속해서 얘기해 볼게요. 네. 그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ARS나 이런 거 전화 통해 가지고 물어봐서 하는 그런 여론조사랑 질적으로 다르다. 이제 이 설명을 지금 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동네의 수준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정말 재산적인 상황이라든가 저번에 있었던 선거 결과라든가 다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집어넣고 분석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정확하다. 그렇죠. 알 수 예를 있는 들면 거죠. 이제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여론조사가 전화로 하든 ARS로 하든 당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로 물어보는 거라면 그렇죠. 이런 빅데이터들은 이제 물어보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형태를 유형을 우리가 이제 설명해 주는 자료들일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세 가지 측면이 존재합니다. 통계학의 측면이 존재하고요. 네. 사회학의 측면이 존재하고요. 정치학의 측면이 존재하고요. 이게 존재하는데 우리 일반 여론조사하는 분들은 이걸 구별할 줄 몰라요. 완전히 용어가 달라요. 영어로 해보면 확실히 차이 납니다. 빅데이터고요. 하나는 리서치고요. 하나는 일렉션입니다. 근데 우리는 특히 이제 한국의 이 정치 여론조사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게 여론조사를 경선을 하잖아요. 여론조사 오차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외국에서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서치와 일렉션은 다르기 때문에 여론조사라는 것은 경향을 만들어내는 거지 정확하게 데이터처럼 확실한 통계라든가 정확히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데이터와 일렉션은 오차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을 못 해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총선은
최근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도 이런 거 다 살펴봐가지고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빅데이터를 가지고 선거 판세를 예측하고 유권자 민심을 읽는다. 해보시니까 해보셨죠? 네네. 예, 예를 들어 아까 해보시니까. 강서 우리 박사님께서 네, 강서 네. 말씀하셨는데 그거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강서 같은 경우에 이제 보니까 그 이제 유권자가 50만이에요. 네. 유권자 뭐 이제 그들이 이전에 어떤 투표 행태를 보였는지, 정당에는 어떤 투표를 어떤 후보에게 투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분석을 해보니까 대략 그 강서구 50만 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투표 때가 되면은 진보 정당에 투표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한 12만 2천 정도가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보수 정당에 나와서 이게 투표장에 나와서 보수 정당에 투표하시는 분들이 한 9만 9천 정도 됩니다. 그럼 이 격차가 9.6% 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양 당의 캠페인이 완전 중립적이라고 하면은 원래 민주당 후보가 9.6% 포인트 정도로 이기는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제 그 캠페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죠. 국힘 같은 경우에는 후보 선출, 후보를 내보내는 과정이 국민들로부터 이제 그렇게 매끄러운 평가를 못 받았죠. 거기다가 야당 같은 경우에 여당 같은 경우에 보통은 보궐선거를 좀 이렇게 좀 조용하게 하고 지역에 뭐 이익을 이렇게 좀 제공해주는 그런 캠페인을 하는 게 보통인데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죠. 네. 그래서 오히려 야당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했고,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야당 지지층들 12만 2천 플러스 제가 보기에 13,000 정도가 더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랬고 보수 지지층들은 저는 이제 후보 공천 과정에 대한 반발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3,000명, 4,000명 정도가 투표장에 들러왔어요. 그래서 원래 중립적으로 보면 9.6% 포인트 정도 격차가 나는데 네. 이제 17% 포인트 격차로 이렇게 승부가 갈렸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잠재 지지층들까지 동원해내는데 성공을 했고, 국힘 같은 경우에는 후보 공천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캠페인 전략을 잘못 수립하는 바람에 핵심 지지층들마저도 투표장에 다 데리고 나오질 못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버들새님이 질문을 들어왔습니다. 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나요? 이건 빅데이터가 제대로 작동 안 한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이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캠프에서 또 제가 답해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마지막까지 이기는 여론조사는 없었습니다. 아, 네, 밖에서 여론조사 하셔서 이재명 대표가 이긴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 당시 이제 곡선이 좋았거든요. 여론조사 곡선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던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거짓말한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 거짓말해요, 그 사람들? 일단 뭐 하얀 거짓말이죠. 지지층들을 좀 더 독려하고 희망을 주기 위한.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치 1번지가 종료였다면 이제는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으로 집무실이 옮겨가는 바람에 용산 지역구의 상징성이 커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뭐 최고 권력자가 있는 지역이 정치 1번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이제 뭐 조선시대 이후로 쭉 그게 이제 종로였다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지금 이제 용산이 가장 주목받는 선거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총선에 출마한다면 용산을 택할 가능성도 있어요? 저보고 전망을 하라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쪽으로 가라. 제가 한동훈이라면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너무 편하게 한동훈이 하는 거 그렇게 안 아닐까요? 훌륭해요. 아니 뭐 그래도 거기도 뭐 더 편한 데 갈 거예요. 뭔가 아니 거기도 편할 텐데 더 편한 데가 또 있어요? 저 강남을 예측합니다. 강남을 박진 장관 지역 강남을 예측합니다.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거기는 원래 그 강남을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로테이션 시키는 데예요. 워낙 거기가 꼽기만 다시 하면 와서. 되니까 네. 이제 한 명씩 이렇게 줄 때 하는 자리인데 한동훈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은 더 좀 힘든 데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정치적이잖아요. 보니까 뭐 대구 가고 이런 것들 보면은 되게 정부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 같아요. 그렇다면은 정치권에 대비할 때 저는 뭔가 상징성을 찾아서 스토리가 있는 지역으로 네.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용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좋아요. 한동훈 장관의 지지도를 제가 좀 테이블을 살펴봤거든요. 네. 보니까 윤석열 안에서의 일부만 먹고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지역적으로 충청 수도권으로 확장이 되어서 윤석열보다 지지율이 더 나온다거나 연령대별로 20, 30대에서 윤석열보다 지지율이 더 나온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아, 그래요? 완벽하게 윤석열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밑에 괴벨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 다른 지역을 가서 확장을 해서 자기 표를 만들어서 당선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럼 좋아요. 국민의힘 용산 지역구 후보로 한동훈 장관이 나갔다. 네. 당선될 가능성 혹은 나올 가능성 어떻게 퍼센티지 예측이 가능합니까? 그 이제 선거에서는 이제 정당 기속감도 중요하지만 또 후보 변수가 되게 크기 때문에 네.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빅데이터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지역의 생김새를 보면은 용산을 좀 뜯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네. 아까 제가 핵심 지지층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진보 핵심 지지층 투표를 해야 될 때가 되면은 무조건 나와서 누가 됐든지 간에 진보 후보를 찍는 사람. 그리고 이제 보수는 그 반대겠죠. 진보 핵심 지지층이 보니까 약 26.6% 정도 돼요. 진보 핵심이 26%. 네. 그리고 보수 정당의 핵심 지지층이 28.6% 정도 더 돼요. 많네요, 그럼 보수가. 용산이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은 그래서 약간 보수 정당 소속 정치인들이 당선된 사례가 더 많습니다. 어허. 그런데 좀 더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네. 잠재 지지층들이 있어요.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빅데이터 선거를 가장 잘했다고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네. 유권자를 5분류로 나눴거든요. 1번이 강한 상대 지지층, 2번이 약한 상대 지지층, 3번이 중립적, 네 번째가 약한 나의 지지층, 강한 나의 지지층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선거에서 그 승패를 좌우하는 쪽은 약한 상대 지지층과 약한 나의 지지층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잠재 지지층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게 저기 분석한 걸로 보면은 진보 정당의 잠재 지지층이 약 10%포인트 정도 되고요. 아까보다 보수 더 정당은 적네. 2%포인트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얼마요? 2%.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건 뺐습니다. 정당 투표와 인물 투표. 그러니까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인물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빼고 약간 정당 중심으로만 보면은 핵심 지지층은 보수 정당이 더 많다. 잠재 지지층까지 확장하면은 민주당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최대한 투표율을 높여서 양당의 잠재 지지층까지 나온다면 후보 변수를 제외하고는 용산도 민주당 입장에서 해볼 만한 지역이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재밌는 가정을 하나 드리면요. 네. 용산에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나온다면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 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해남 가 계시던데. 네? 해남 해남 가시는데 박지원 국정원장 나오면 이길 수 있는 게 왜요? 용산 지역이 재밌는 게요. 중산층 이상의 소득 층위를 가진 호남 연구분들이 많아요. 연령대가 계신 분들이. 용산에? 예, 예. 이 재밌는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국회의원은 16대 때 설송웅 의원으로서 민주당이 거의로 된 적이 없어요. 근데 구청장은 성장현 구청장이라는 분이 재선에서 중간에 쉬고해서 4선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호남 분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투표율이 낮잖아요. 지방선거는 상대적으로. 네. 근데 호남 연구자들의 결속력은 높아졌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성장현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이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설송웅 의원이라는 분도 민주당으로 됐는데 그분도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동교동계였어요. 이게 굉장히 구청장 하시다가 구청장도 했죠. 네. 구청장도 했죠. 그러니까 요 지역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연령대가 아마 높을 겁니다. 그죠? 아니요. 이제 데이터로 보면은 이제 젊은 연령층들이 꽤 많은 젊은 적이 연령층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진영 전 국회의원이 이제 저쪽 당으로 했죠. 저쪽 당에 계시다가 보수 정당에 계시다가 또 민주당으로 당적을 그렇죠. 옮기셔가지고도 한 번 되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바람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빅데이터를 가지고 끈적하게 선거운동해야 되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아무리 그래도 한동훈 장관의 맞상대로 용산에서 박지원 원장이 될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심리학과 나왔고 저도 데이터 분석 좀 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죠? 뭐 아니 먹힌다니까요. 먹히는 동네라니까요. 이제까지 이제 설성웅, 진영, 인정하세요? 성장현. 저는 약간 좀 생각도 못 해본. 그러니까 생각도 못해서 보도라서, 좋았는데 네, 저렇게 네. 또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네. 저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뻔뻔하게 말씀하시고 지금 당당하게 말씀하셨다기보다. 이제까지 민주당 계열 후보들이
용산에 연고가 있는 젊은 분들, 뭐 신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안 됐거든요. 용산에 연고가 있다고 해서 뭐 용산고등학교 나왔다 이런 게 측면이 아니라 알았어요. 용산이 생긴 걸 보면 약간 삼각형 형태로 생겼어요. 그렇죠. 그 삼각지도 있고. 그 삼각형의 정점에 서울역이 있고 맞아요. 이렇게 부채 형태로 생겼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한강변을 끼고 있거든요.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은 한강 주변은 다 보수 정당 그래요. 후보들이 다들 되고 돈들도 좀 동부 일천동, 한남동, 예, 동부 한남동 일천동. 이렇게 그 안쪽에 보면은 또 민주당 해방촌하고, 지지세가 예, 예. 뭐 청파동, 예, 원효동 막 이런 데는 민주당 후보들이 득표를 많이 한 그런 지역입니다. 배동호님이 박진영님 오늘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러신데. 아니요, 실제로 제 이야기가 맞을 거다. 왜냐면요, 여기에 아파트촌들은 평수가 아주 높은 아파트촌들이에요. 평수가 크고 잘 사는 아파트촌들이고, 그 다음에 중산층이라든가 서민층을 형성하는 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주택들이란 말이에요. 자 봅시다. 잠깐만요. 이제 인구수를 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용산구 전체 인구가 23만 명 정도 지금 됐는데 네. 선거 인수는 18만 7,500 지난 선거의 유권자 수가 그 정도 나오고 18만 7,574명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연령대가 1위가 지금 30대 여성, 그다음에 2위가 30대 남성, 그다음에 50대 여성 이렇게 되는 여성들이 많네요. 네네. 그 다음이 40대 여성 이렇게 목표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직업군별로 보게 되면 급여소득자, 일반 기업체, 기타 급여소득자가 많고, 그다음에 여자들이 좀 있고, 배당이나 임대 수익을 받는 분들이 조금 있고요. 그런 분들 비중도 꽤 높은 편입니다. 여기 보면은 네, 대기업 맞아요. 종사자 비율이 되게 15% 정도 되거든요. 이건 서울 평균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생활 인구도 사실은 30대 남성, 20대 여성, 30대 여성 이런 식으로 순서로.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아마 네. 그 생활 인구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 네. 이태원 등 이런 데가 있어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이제 뭐 1인 거주자 이런 사람들이 많겠네요. 이른 거주자도 꽤 있습니다. 이른 그런데 이제 거주자 가장 많죠. 가구 유형별로 보면은 이제 가장 높은 비율의 가구 유형은 이제 중년 부모와 17세 이상의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3, 4인 가구가 가장 많긴 합니다. 45세에서 그렇죠. 60세. 네, 네, 좀, 예, 그런 지금 전형적인. 화면에도 좀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는데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요. 저렇게 하면은 우리 유권자, 우리 시청자들 어떻게 보겠어요? 저도 안 보이는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성별, 연령대별 소득 수준이라든가 직업군별 소득 수준이라든가 아파트 평형대별 주거 비율이라든가 연소득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가 지금 다 나오는데 되게 높죠 다른 데보다. 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높은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부동산 보유자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고요. 인구 이동률은 어때요? 인구 이동률. 인구 이동률이라는 게 예. 이사 가는 비율들.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안 알아요. 움직여요 예.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약간 이제 그 용산을 보면 약간 양극화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동부 일촌이라든지 그 한남동 같이 이렇게 부촌과 예. 또 좀 그렇지 못한 또 그렇지 이제 못한 곳이 또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 청파동이라든지 뭐 해방촌이라고 저기 보는 후암동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낮죠. 근데 확실한 건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의 이제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소득 수준이 한 3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용산 같은 경우는 424만 원 정도 돼요. 굉장히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마용성 막 이렇게 해서 묶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리되는 게 이거야. 용산은 서울 다른 지역구에 비해서 인구는 적지만 소득은 좀 높은 지역이고 대출도 그리고 높고. 거주자들의 연령도 상대적으로 좀 젊고 네. 또 내지는 아주 어린 애들보다는 이제 중간에 청소년층부터 한 40, 50대까지가 좀 집약적으로 모여 사는 그렇습니다. 곳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그다음에 아까 분석하신 거에 의하면은 찐 보수, 찐 진보 이렇게 구분했을 때는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2% 네. 정도밖에 차이 안 나지만 잠재적인 보수와 잠재적인 진보를 합치게 되면은 그래도 그나마 진보 쪽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온다. 그렇게 볼수 이렇게 좀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 네, 거죠. 이 인구 이동률을 제가 이제 통계는 못 봤는데 네. 용산, 종로, 중구 이런 데가 인구 이동률이 적단 말이에요. 네. 인구 이동률이 적은 곳에는 신진 이사가 가가지고 선거하기가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거의. 그래서 여기는 지명도로 선거하는 지역이고 그렇죠. 조직 선거를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박지원 원장 같은 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신선하고 새로운 이런 분이 딱 간다.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뜻입니다. 인지도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인지도와 실제로 선거를 조직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박진희 교수님 말에 반응이 양극단으로 갈려요. 뭐라고 갈리냐면 신호군이라는 분은
진호근인가? 예, 이분은 신호근님, 박진영님 오늘 정신이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LW님은 박진영 교수님 듣고 보니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아시잖아요. 뭐 댓글러들 말 안 듣잖아요, 제가. 이게 지금 그 설득력 있다는 말도 되게 많아요. 예. 이제 그 데이터와 뇌피셜이 이제 혼합된 거죠. 뇌피셜이 아니고 이제 선거 구도, 과거의 선거 구도가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과거의 거가. 그래서 그 뇌피셜을 깨자고 이제 하는 게 빅데이터적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데이터를 가지고 나왔고. 좋아요. 그럼 요번에 어젠가 우리 선거구 획정한다고 지금 안이 막 여러 개 나왔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내놓고. 선관위 안이 나왔죠. 네, 선관위 안에. 그래서 지금 그 안 중에서 안산을 하나 줄이고 뭐 노원도 하나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민주당이 좀 유리했던 곳이 다 하나씩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군데 정도가. 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소시 쪽에 선거구 획정위원회 이제 실무자로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저렇게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네. 상대방 거 하나 줄이면 이쪽 거도 하나 줄이고 저쪽 거 하나 늘리면 이쪽 거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보니까 인구를 13만 8천을 그대로 정해놨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15만으로 늘릴 수도 되고 그다음에 13만 천으로 내려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 없는데 선관위가 일부러 인구 기준을 흐트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여야의 균형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여야의 균형점을 맞춰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매달리지 말아야 될 게 300석이라는 것을 매달리지 말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선관위 제가 늘 말씀드리면 해체해야 됩니다. 선관위가 나서가지고 지금 정치 혐오와 그다음에 정치 축소를 부채질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회의원 정수는 200석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310석, 320석까지 늘리는 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있어요. 상당히 문제 있는 선관위입니다. 선관위 입장에서는 지금 양 정당의 입장이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의원 숫자를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렇게 하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러면 거예요. 헌법기관으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과격하시네요. 선관위 진짜 해체하거나 축소해야 돼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선관위입니다. 보람이 굉장히 막강하긴 하죠. 막강하고 아시겠지만은 그 선관위가 민주시민교육 하잖아요. 정당의 민주시민교육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선관위가 일상적으로 정당을 감시하잖아요.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자, 용산이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보면 용산이랑 비슷한 지역구는 어디라고 또 보십니까? 예측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지역을 설명하는 8개의 변수를 가지고 지역을 설명하거든요. 그걸로 봤더니 네. 용산하고 비슷한 데가 서울의 송파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강남을 그리고 서초구 갑, 서초구 을 이런 데가 용산하고 비슷하더라. 전부 다 보수적인 세력들이 다 이렇게 그렇죠. 우세한 곳인데 그냥 용산도 대통령이 가서도 더 플러스가 됐겠죠.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그러면은 그랬는지 그 반대일지는 좀 봐야 되겠죠. 이제 내년 총선 결과.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 용산으로 이전해 온 게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그 자부심이 더 강화됐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좀 불편해졌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년 총선에서 용산, 송파, 을, 강남을, 서초을, 서초갑은 그러면은 이 각 당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공천하거나 누구 할 때 당선될 가능성을 보고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 지역 특성에 맞는 사람들을 이제 골라내는 게 또 작업이겠네요. 그렇죠. 그 전현희 위원장하고 제가 한 번씩 뵈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현희 위원장이 강남에서 한번 당선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남에서 당선도 됐는데 거기서 계속 하셔도 안 괜찮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무슨 강남에서 정치하려니까 종부세도 반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인세 인하 주장해야 되고 그래 민주당의 고유 정체성을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지역구 정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그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대요. 그렇지. 본인은 어쨌든 간에 사회적 약자라든가 소외계층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런 정책을 하고 싶은데 지역구에 가면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아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민주당이 아까 이제 전 진보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자기 정체성 확립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보수 정당도 지금 저기 보수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정체불명이에요. 그냥 엉터리 정당이에요. 자, 사실 전현희 의원은 종로에 나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누구나 종로에 나가고 싶죠. 아, 그래요? 용산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윤석열 정부하고
이제 가장 크게 각을 세우고 초반에 핍박받고 네, 각을 세우고 네, 싸웠던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용산에 가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하고 한번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전현희 아까 위원장 말씀하시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의원 장관이 용산에 공천 못 받을 거예요. 그럼 용산에 더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거의- 권영세가 그대로 지킬 거라고 봐요. 권영세. 권영세 장관이 지킬 거라고 봐요. 또 나와요? 아이고. 저는 정치적 상상력을 좀 동원하면은 권영세 의원이 대통령하고 아주 친한 관계지 않습니까? 친한데 그냥 지금은 조금 갈려졌죠. 아, 네, 근데 선배예요. 제가 만약에 용산이라면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 오래 되셨고 그래서 권영세 의원 정도 되면은 청문회를 통과하기도 그렇게 무리가 있지 않고 그래서 총리로 이렇게 역할을 좀 전환해 드리고 용산을 비워서 상징성 있는 보수의 인물을 꼽고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또 민주당의 후보가 들어가고 그 선거판이 또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네요. 정치적 상상력입니다. 근데 권영세 장관이 쓴소리를 좀 한대요. 대통령한테. 그래서 총리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답니다. 불편한. 아니 권영세 장관이 옛날에는 되게 친했는데 지금은 그 이태원 참사 그 즈음부터 사실은 서로 간에 좀 거리가 멀어졌어요. 멀어졌대요. 예,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중요한 거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누굴 내보내죠? 거기 용산에 맞는 딱 용산하면 적합한 인물 누가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 진영 장관님 다시 나오시면 제일 낫죠, 사실은. 왜요? 용산하고 안 맞는데? 진영 장관, 저는 진영 장관이 거기서 국회의원을 했어요. 옛날에 했기 예, 때문에. 국회의원을. 그래,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여기는 인구 이동률이 적기 때문에 여론이 한번 형성되면 잘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 연고도 오랜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지명도가 높은 분 이런 분이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 각 당에서는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A라는 사람을 내보내면 괜찮겠다. 여기다가는 B가 맞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사실은 공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어요? 안 하죠. 그렇게. 그렇게 안 해요? 만약에 저희가 이걸 개발하고 나서 저희 상권 분석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 거거든요. 마케팅 전문가들하고 이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면서 이분들은 이제 그 정당의 문화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정당에 납품해서 예를 들어 서초갑이다 아니면은 그 노원이다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을 분석해서 데이터로 분석해서 그 지역에 가장 경쟁력이 있을 만한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 줄 수도 있다. 우리가 추천해 줄 수도 있다. 추천하면 되지, 후보자. 그런 거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당에 가면은 바로 깨진다. 또 당은 당대로 이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선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마케팅 여론조사는 맞는데 정치 여론조사는 하면 안 맞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정치에는 가치라는 것과 허위의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노영희 변호사한테 전화가 와서 자, 이번에 후보를 선택하실 때는 무엇을 보고 선택하겠습니까? 1번 연고, 3번, 2번 학력, 3번 정당, 4번 정책. 자, 정답은 뭡니까? 정책이지. 정책이죠. 실제 가서 정책 보고 투표할까요? 네. 에이, 노변만 그렇지. 그래, 정치에는 허위의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정답은 가치라는 정책인데 네. 실제로 가면은 연고 연고, 또는 학연, 정당 정당. 이런 거라는 허위의식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죠. 경제라는 마케팅에 있어서는 상품의 효율성이라는 게 가장 먼저 바로 뜩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와 정치의 근본적인 차이가 경제는 효율성의 문제, 정치는 정당성의 문제라는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총선이 12월 12일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이 후보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경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선거구별로 또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또 좀 필요하겠죠. 그때 우리 빅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이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료도 좀 제대로 제공하고 각 당에서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여기 대항마가 누가 나온다면 이 사람에 대항할 수 있는 누구를 어떻게 보내야 된다. 이게 좀 계산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총선에서 우리 그냥 순수하게 총선 승리만 딱 놓고 본다면 이런 계산들을 부지런히 해가지고 우리가 대진표를 좀 만들어 보죠. 괜찮을까요? 싫어요? 대진표. 표정이 떨떠름한데. 벌써 끝나나요? 네, 지금 끝날 때가 다 끝났습니다. 이미 지금 넘었습니다. 끝날 때가.
자, 어쨌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구별로 한번 좀 만들어내는 알겠습니다. 거죠. 오늘 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정리하고요. 오늘 못다한 용산구 지역구 빅데이터 분석은 또 다음의 시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대표님이 저의 수준을 잘 모르셔가지고 지금 대강 봐주셨다는 이런 얘기라서 좀 더 심도 깊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분석을 제대로 잘 받아주나 못 받아주나 이거 한번 다음에 테스트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고 우리도 한번 문제도 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빅데이터 조금 더 보충해서 다음엔 회원 전용으로 봅시다. 버드스님 말씀하셨는데 예,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할 말이 조금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인사이다 프라임 매주 수요일 코너 빅데이터 2024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